갑시다. 186페이지 186 과학기술 5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 오늘 하는 거 이제 기술 지문이라서 기술 지문에서 특별하게 좀 잘 봐야 되는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기능, 역할, 요 두 가지 무조건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면은 순서도 역시나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지문입니다. 여기서는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나오는 거 뭐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보통 구조가 나올 거예요. 요 기술 지문에서 구조가 나올 때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 나오면은 왔다 갔다 해가면서 뭐 전도축이 여기 있고 아웃트리거가 여기 있고 뭐 중심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역할 그리고 뭐 구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위주로 확인해가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갈게요.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 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비이다.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서 수평으로 운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말을 똑같이 바꿉시다. 화물을 들어 올린다. 수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건 밑에서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걸 이야기할 테고 여기서 수평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걸 쓰면요.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 무거운 부품 들어 올리고 설치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건설 장비 같은 거 보면 그림 한번 먼저 좀 보고 가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 왜 아주 높은 건물 위에도 이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고 건물 초반에 지을 때도 이런 거 꽤 많이 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구에는 요즘 잘 없는 것 같고 한참 개발하는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갑시다. 이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붐은 자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우리 그림에서 붐 어딘지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붐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격자형 붐, 보조붐, 붐 총 세 가지 이야기 하겠네. 그림에 있으니까. 자, 이 붐이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팔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대. 그러면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두 개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지. 얼마나 높이 될 건지도 결정하고 내가 여기에서 연경익 위치에 있는 물건을 집을 건지 더 멀리 있는 윤건이 위치에 있는 걸 집을 건지 결정하는 것도 붐의 길이로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고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붐이랑 격자식 트러스를 쓰는 격자형 붐 두 가지로 나뉘네요. 역시나 사진에도 친절하게 두 개 다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게 격자형, 그 다음에 이게 유압식. 그래서 이게 쭉 늘어난다는 거죠.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보조붐도 쓸 수 있대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는 붐 세 가지 다 나왔어. 보조붐이 하는 역할은 도달 범위의 확장이었네. 더 길게 하고 싶을 때, 뭐 더 높이 가고 싶을 때.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고 요거 하나 찍고 가야 되죠. 대부분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한다? 전체가 아니다. 전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후크에 걸고요. 후크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여러 가덕의 강철 철사를 합쳐서 꼬아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와이어 로프래. 지금 쭉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성들 나오고 있고요. 기술 지문에서 구성이 나온다는 건 얘네가 하는 역할을 잘 봐야 된다는 거. 붐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후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물체를 거는 거래.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는 어떻게 생긴 놈인지 이런 게 나왔고요. 이 후크랑 와이어 로프를 써서 물건을 이제 들어 올린답니다. 역시나 그림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와이어 로프 이렇게 있고 후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레인 붐 각도도 변경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와이어, 유압 실린더 그냥 계속 쭉쭉쭉 여기 뭐 길이 늘어났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있네. 붐 각도도 조절할 수 있대요. 각도를 요렇게 또는 요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각도를 쓰니까.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기복이라고 하고요.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그러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죠. 더 높게. 붐이나
보조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선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복은 들어올리는 거, 들어올려서 왔다 갔다 하는 요것을 선회. 그리고 역시나 체크가 좀 해야 되는 건 방향들이죠. 수직, 수평. 요거 아까 1문단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같이 체크 좀 하고.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고 크레인을 고정해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게 하는 역할이래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붐 나왔고요. 붐 나눈 게 유압식, 격자식, 보조붐 이렇게 있었고, 후크 있었고, 와이어 로프 있었고, 들어 올리는 수직 방향 기복, 그리고 수평 방향 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웃 트리거가 나왔는데, 그림 보면 여기 무슨 발 모양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딱 고정해주는 요게 아웃 트리거랍니다. 오케이, 구성들 쭉 봤고요. 그리고 역할들 뭐였는지 잘 정리하셨어야 되겠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양중 능력 이랬으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앞에 설명하는 게 많으니까 양중 능력이 뭐냐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이래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읽었을 때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해주면 100% 문제 구성을 할 것이고, 지렛대의 원리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나온지 안 나온지 보자고요.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뭐가? 얘가 크레인의 설계와 안정성과 관련이 있대. 그래서 설계, 안정성 체크하시고, 힘의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걸 전도라고 한대요. 뭐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이죠. 차가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뭐 전도됐다, 전도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 뒤집어지는 걸 말해. 그림에서 요겁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셔도 되고 크게 보려면 요거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림에서 전도축을 기준으로 크레인의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전도축과 이제 수평거리 A 끊어봅시다. 정리하면서 갈게요. 전도축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이 중간에. 전 설명해야 되니까 옆에 조그맣게 하나 해놨어요. 여기가 전도축입니다. 따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전도축이야. 그리고 이 전도축, 그리고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대로 내려와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금 A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곱하래.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을 안정 모멘트라고 할 거고요. 안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는 물체의 중심축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B와 여기 있죠? 들어 올리는 물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와. 요까지의 거리. 요거 곱하기 물체의 무게. 얘. 그래서 요 무게. 요 무게. 요거를 곱한 거 여기 B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곱한 양중 모멘트. 제가 다른 걸로 체크하겠습니다. 양중 모멘트. 양중.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더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무게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꼬꾸러지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도된다고 표현하겠지? 그래서 읽어봅시다. 크거나 같을 때 전도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돼. 최소 같기라도 해야 앞으로 쿡 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만약에 이게 땅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 복구라도 조금 유리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주 고층 빌딩이 있었다 생각해봐. 이거 어떡할게요? 꼬꾸라지면 진짜 대참사야 이거 진짜. 그지? 자, 전도축은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축은 아니야. 가상의 축이고,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비교는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크면 이 전도축을 중심으로, 여기죠. 이 전도축 여기 기준으로 발생하게 될 거고,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위에 말했던 뒤집어지는 전도가 시작돼. 그러니까 양중이 더 커져 버렸어. 그럼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요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전도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하고 놓고 나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가 항상 더 무게가 많도록, 여기가 무게가 항상 더 가볍도록 설정하면 되겠다. 따라서 자, 정리해 볼게요. 크레인의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합니다. 안전한 크레인의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돼. 그 붐의 길이도 고려해야 돼. 상하로 움직이는 반경도 고려해야 돼.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물체를 거는 아까 여기 후크가 있었죠. 후크도 당연히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후크의 무게도 있겠죠. 그 외에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합한 값을 양중 능력표라는 테이블로 딱 정리를 해서요.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길이 조절이 된다 그랬잖아. 만약 얘가 이만큼 길어졌어. 그러면 물체도 여기에 걸게 되겠죠? 그러면 이 B의 거리가 이만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건 훨씬 더 많은 하중이 여기에 부과가 된다는 거지. 숫자가 여기 너무너무 커질 테니까 예전에 이만한 거 들 수 있었으면 아주 조그만한 거 뭐 요런 거 정도 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해되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무게 이렇게 될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얘 무게를 더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뭡니까? 문제 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 내겠다는 거. 여기서 이 긴 문단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원리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고. 자,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서, 강도는 왜 비롯해야 돼? 너무 무거우면 아무리 뭐 단단한 물질로 만들었다 해도 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큰 참사가 벌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체로 임계 하중, 이게 뭐야? 최대로 들 수 있는 최대치의 하중의 75에서 85% 수준으로 만든대. 왜 100%까지 안 해? 불안하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치? 불안하니까. 실제 작업 환경에서 외부 요인의 영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면 얘가 왔다 갔다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 물체가 흔들리면 작업 반경이 바뀌어. 작업 반경이 바뀌면 아까 어떻게 되더라? 여기. 작업 반경이 바뀌면 어디 갔죠? 여기 있었네요.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물건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불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떨 때 엄청 세게 불고 또 약하게 불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아예 운영 자체를 중단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왜냐면 얘가 계속 이 바람의 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업 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무게를 계속 바꿔서 들 수가 없잖아. 오케이. 자, 그림 큰 게 여기 하나 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니까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하는 크레인 받침목이라는 게 있대요. 또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축. 왜 이걸 설치하면 안정 모멘트가 증가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볼까?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곱하기 여기, 그리고 이거 곱하기 얘 무게 해서 이쪽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싶어. 아무리 이 길이를 좁혀도 뭐 요만큼으로 줄였다고 해도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도 얘가 너무 무거워. 그럴 때는 이쪽에 무게를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될 테니까 이 무게 중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주 무거운 어떤 물체들을 달아서 무게를 더 많이 주면 여기가 무게가 더 높아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술 지문, 과학 지문 하지만 5번, 6번이 역시나 좀 난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왔을 때 기술 지문, 과학 지문 보면 넘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그림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 지금까지 나온 수능 특강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지문이 수능에 나왔는데 제꼈다? 손해요, 손해. 너무 쉬웠어. 남들 맞추는 건 나도 맞췄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였던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고요. 좀 쉬다가 과학기술 6 할 때 뵙겠습니다. 쉬다 오세요. 갑시다.
갑시다. 190페이지. 할게요. 과학기술 6. 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체래요.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은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분열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주요 분열 조직에는 자, 두 개로 나누네. 측생이 있고 정단이 있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이항 대립으로 잘 정돈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네. 자, 먼저 측생부터. 측생 분열 조직은 줄기나 뿌리의 측면에 위치하고, 자, 위치 체크하시고, 하는 역할은 부피 생장을 유도하는 것. 다음, 정단 분열 조직은 줄기와 뿌리의 끝부분에 있고, 그 끝부분을 정단이라고 하는 모양이네. 정단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길이를 담당하는 것. 깔끔하게 정돈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식물이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기능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쭉 가겠습니다. 측생 분열 조직은 식물이 성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줄기와 뿌리가 굵어지게 하는 역할이라. 아까 부피라 그랬잖아.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지? 측생 분열 조직으로는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아까 이항 대립을 구성해보면 이런 식으로 갔겠죠? 식물의 생장 이야기를 할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측생이 있고 정단이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측생의 아까 역할들 쭉 정리 잘 하셨으면 되겠고요. 다시 또 두 개로 나뉘어서 관다발이라는 것이 있고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다들? 자, 관다발 형성층은 이제 역할, 기능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관이랑 체관 사이에서 위치죠.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이 위치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관다발 형성층의 세포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나누면 되죠. 방추형이랑 방사형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방사형, 방추형, 방사형. 그리고 이들은 각각 세로, 가로를 쓰니까 바로바로 쓰면 되죠. 세로, 가로. 그래서 각각 세로와 가로 방향의 조직으로 분할을 한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쭉 측생 중에서 관다발, 방추, 방사로 나뉘어서 역할까지. 다음 이제 여기 가야 되겠죠? 코르크. 코르크 형성층은요, 위치 똑같아. 얘는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었다면 코르크 형성층은 표피 바로 아래가 위치가 되겠고요. 보호 조직을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 기능을 한다. 기능 역시 똑같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의 활동은 이 두 개 같이,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뭘 만들어? 나무의 나이테를 만들어요. 나이테. 또 줄기와 뿌리를 굵고 단단하게 한다. 굵고 단단하게 한다는 건 아까 부피 이야기했으니까 부피가 굵어지고 또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돈하셔도 되고, 잘 안 된다 하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좀 지울게요. 다 쓰셨을 테니까. 자, 이제 그림 나오고. 그림이 개인적으로는 좀 징그럽다 생각했어. 이게 너무 자세해요. 어지럽고. 사실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가 뿌리 골무다, 여기가 분열대다, 여기가 신장대다, 성숙대다, 뭐 이런 것만 잘 보면 돼요. 그림의 안에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그림 안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냥. 그치? 그래서 요 구역을 이렇게 나눠놨다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정단 분열 조직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거는 계속 뭐 했어? 측생 이야기 했고요. 지금 이제 정단할 거야. 자, 정단 분열 조직에는 똑같이 나누네. 뿌리 정단이 있고 슈트 정단이 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역시나 여기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단이 있으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서 뿌리가 있고 슈트가 있다.
뿌리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맞는데 슈트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러면 분명히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뿌리 정단 분열 조직, 여기에서는요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 이것을 하는 뿌리 골무의 안쪽, 이게 위치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나와. 뿌리 골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애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뿌리 골무의 역할은 뿌리 보호.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해.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얘의 역할은 뭐야? 얘의 역할은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애인 거고, 이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이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애가 어디 있다는 거야? 뿌리 골무의 안쪽에, 뭐 이 부분에 있겠죠? 이 안쪽 부분. 여기 있다는 거겠죠? 잘 읽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뿌리골무,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 이렇게 나뉘었고요. 분열대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위치가 여기 있다네. 여기.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네요. 뿌리 정단 분열 조직 여기 있고요. 조직이 여기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세포 분열.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정단 분열 조직에서 이거 지워졌네. 안 보이네. 잠깐만. 시원세포. 시원세포는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공급하는데, 신장대에서 요 위에 있는 여기죠. 신장대에서는 분열된 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뿌리의 길이가 빠르게 자라고, 성숙대에서는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고 세포가 형태와 기능을 갖춰서 표피, 피층, 관따발 같은 조직으로 분할을 한대요. 정리하면서 갑시다. 일단 시원세포가 정단 분열 조직에서, 여기죠. 정단 분열 조직에 있는 시원세포는 스스로를 복제해서 세포를 만드는데, 신장대에서 분열된 세포니까 아마도 이 시원세포일 것 같고요. 시원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길이가 자라는 곳. 그래서 길이가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대에서는 분열이랑 신장이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분열, 신장. 얘가 안 일어나고요. 그럼 하는 일은 뭔데? 식물이 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뿌리만 있어도 될 게 아니죠. 위에도 사실 뭐가 있어야 되고, 뿌리 위에 달려있는 줄기 끝도 있어야 될 테고, 등등. 표피, 피층, 관따발,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할 거냐면 조직이라고 할 건데, 조직으로 분할을 담당하는 애랍니다. 조직으로 분할을 담당하는 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한편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에는 아까 나왔던 거거든요. 뿌리 정단 분열의 중심부, 저기 색칠해 놓은 곳,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세포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원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네. 세포 분열이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시원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에 있었던 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플러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대.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쭉 뭡니까? 구성에 따른 역할이죠. 그래서 역할 잘 정돈하셔야 되겠고,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대충 알겠어. 쭉 내용 정리를 했단 말이지. 구역 4가지로 나눠서. 얘는 얘 설명해 줘야 되죠.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슈트의 맨 끝에 있네. 그래서 슈트 정단이라고 하네. 아까 정단이 맨 끝이라 그런 정보는 있었고. 그럼 슈트가 뭔데? 식물의 위쪽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가 봤는 거 이제 끝쪽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라면 위에, 따지자면 이렇게 생겼겠죠? 우린 지금 어딜 본 거야? 여기.
그럼 슈트는 아마도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치? 식물의 위쪽 부분, 줄기,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잎, 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슈트. 여기를 슈트라고 하겠습니다.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식물의 활동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특히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처럼, 이거 뭐야? 공통점이라는 거야. 공통점. 뭐뭐처럼이라면 여기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 정단 분열 조직이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뭔데? 여러 개의 작은 시원세포가 분열하고요, 슈트의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쭉 가보겠습니다.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후반부터 여러 학설을 통해서 발전했대요. 그러면 여러 학설 이야기 순서대로 할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이라는 이 일정한 시대, 세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도 계속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찝고 갑시다. 18세기 후반에 여러 학설이 이제 설명하겠답니다. 1858년에 네겔리, 사람 이름 나오니까 체크하고요. 양치식물 같은 무종자 식물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관찰했고, 하나의 큰 정단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다 라고 말한 정단세포설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종자식물에서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각 층이 다른 분열, 다른 분화 과정을 보인다는 게 드러났어. 뭐야? 한계점이지? 왜냐면 네겔리는 무종자식물을 봤거든. 근데 세상엔 무종자식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종자식물을 봤더니 그 말이 아니더라, 이런 한계가 드러났고요. 1868년에 한스타인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표피, 피층, 관따발 조직으로 분화한다 라고 하는 조직원설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세 층이 무종자 식물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종자 식물에서 안 돼. 역시나 한계점이 나와요. 한계점. 네겔리의 학설과 한스타인의 학설이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죠. 1924년에 슈미트 세포 분열면의 차이를 근거로 슈트 정단 분열의 조직을 초층과 내체로 구분하는 초층 내체설을 제안했대요. 이어서 이랬으니까 봐봐. 위에 있었던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슈미트가 말한 이 학설에 대한 반박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1938년에 포스터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의 기능에 따라서 시원세포 구역, 주변 구역, 형성 중심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세포 조직학적 구역 화설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렇게 여러 학설이 축적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금 배웠는 것처럼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형태적으로 초층과 내체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거 누구? 아까 슈미트. 또 기능적으로 정단 분열 조직 안에 시원세포가 존재하고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대, 또 세포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변대로 구분된다. 이 부분은 누구? 요 이야기하는 거죠. 세포 조직학적 구역 화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건 한계가 있었고, 밑에 나온 건 슈미트와 포스터의 이야기를 각각 뭐 했다? 축적시켜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갑시다. 지문이 조금 긴데 제 생각에는 요 A랑 바로 위에 부분 전까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학 지문이었던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두 문단을 붙여놓은 거는 최근에 이제 단순히 자꾸 과학이면 과학 하나만, 기술이면 기술 하나만 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좀 이렇게 이어보는 게 아닌가, 필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그냥 우리 뭐 역사 읽듯이, 사회문화 읽듯이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도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랑 마찬가지로 이랬으니까 둘이 공통점 이야기한다는 거야. 공통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거 아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표피, 피층, 관따발 같은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하고, 이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야, 그지?
줄기에서는 잎꽃 견눈이 된다. 비슷한 이야기 앞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호르몬과 유전자와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로 이루어지는 거래. 슈트 정단 분열의 중심대에서 WUS 유전자가 발현되고요. 자,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잘 봅시다. 어디에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에서 WUS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시원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CAV3 유전자를 활성화한답니다. 위치 파악하시고요. 순서대로 WS 발현되고 시원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시키고 CAV3 유전자를 활성화한대요. 자, 지금 발현된 이 WUS 유전자는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줘서요. 주변대의 세포가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유도한답니다. 아까 이 이야기 어디서 했다? 위에서 했어.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한다. 이 이야기 끌고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위치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에 따라서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온 거죠. 얘가 가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래. 계속 WUS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면, 이 부분이죠. 증가하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시원세포 미분화 상태 유지된다 그랬지? 시원세포 미분화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위에 있었던 거에 그냥 더라는 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중심대의 세포수가 늘어나고, 이 부분이 추가됐네. 그렇게 되면 중심대의 세포수가 늘어나, 그렇게 되면 중심대가 길어진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되네. 그리고 아까 얘가 지금 설명이 안 됐죠. 얘가 활성화된다 그랬는데 CLV3 얘가 활성화되면 뭐가 되는 건데, 계속 가봅시다. 이 유전자는요, 중심대의 시원세포 수가 많아질수록 얘도 많아져. 그럼 뭐야? 비례관계야. 시원세포 수가 많아지면 CLV3 유전자도 많아져.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뭔데? CLV3 유전자는 WUS 유전자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아지면 얘가 나온다며. 근데 얘가 나와서 하는 역할은 얘를 억제하는 거였어. 결국에 둘은 서로 길항작용이라는 걸 하겠네요. 얘가 많아지면 얘가 나와서 얘를 좀 컴다운 시키는 역할. 오케이. 하는 역할이 억제하는 거였어요. 시원세포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WUS 유전자가 너무 많아지면 시원세포가 많아져. 근데 시원세포가 많아지면 얘도 같이 많아져서 너무 시원세포가 많아지지 않도록 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두 유전자는 서로를 조절해서, 제가 이걸 아까 기랑작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시원세포 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한편 지금 이때까지 뭐 나왔어? 유전자. 그럼 뭐 빠졌다? 호르몬. 자,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은 WUS의 발현을 촉진해. 아, 얘의 역할은, 얘는 얘를 촉진해. 그러면 얘가 많아지면 시원세포 미분화 상태가 유지되고, 그렇게 되면 시원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중심대 세포 수가 늘어나. 그러면 길이가 길어진다며. 오케이, 머릿속으로 정리 다 끝났어. 얘가 촉진된다는 건 생장을 돕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호르몬 옥신은 슈트 주변에 모여서 잎과 견눈이 생길 위치를 결정하는 데 관여를 한답니다. 이때 핀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는데 옥신의 이동을 조절해요. 도와주는 애네. 호르몬이 유전자 발현과 상호작용하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생장과 기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의 구성을 한다면 메인으로 나와야 되는 건 여기 구간이 되겠죠. 여기. 이 순서를 이해했느냐. WUS가 많아져서 시원세포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한번 물어봐야 될 테고, 얘가 많아지면 시원세포가 많아져서 중심대의 세포수가 늘어나서 중심대가 길어지게 된다는 거. 여기와 엮어서 방금 얘를 촉진시켜주는 사이토키닌의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밑에 나온 이 핀 단백질이 옥신을 도와서 옥신이 하는 역할은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위치 이야기가 위에 있었던 요것과 연관이 될 거라는 거. 요렇게 이어서 1, 2 연습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요. 고생하셨고, 좀 쉬다가 인문예술 할 때 들어와서, 인문예술 아니죠. 미안합니다. 사회문화 1 할 때 뵙겠습니다. 10분에 들어올게요.